여러분들 테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나요? 원래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198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이게 1984년도에 창립돼서 1990년 내년도 이렇게 테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실제 그 퍼져야 할 지식들, 정보들, 뭐 이런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테드인데 우리에게 좀 차용을 한 거죠, 그죠? 벤처노업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테드는 무엇인가? 아그로 테드는 뭐 여러분들 맨날 보셨을까? 뭐 저기도 적혀 있는데 땜빵 교수가 땜빵하는 아그로 테드는 트라이 벤처 정신의 도전과 실천, 그 다음에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과 불타는 열정, 에너지, 그 다음에 한국 농업에서 자신이 이루어갈 꿈에 대한 얘기, 드림. 이 세 가지를 트라이, 에너지, 그 다음에 드림, 이 세 가지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그로 테드다. 그래서 아그로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놨죠. 아그로 저 디자인 좋죠? 예쁘죠?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저희 이제 그 우리 수업하면서 보면 뭐 교수님들 강의도 좋고 외부 강사들 강의도 다 좋은데 제가 이때가 쭉 이렇게 지켜보면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내면적인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이 경험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어필되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그로 테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그로 테드 하면서 정말 뒤에서 눈물 찔끔찔끔 흘릴 때도 있었고 또 이걸로 인해서 테드 발표를 잘못해가지고 막 상호간에 문제가 생겼던 적도 있고 하여튼 테드가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일으키면서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공감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민이나 아니면은 역경과 도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서 남의 얘기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좀 대리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드를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다음에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제일 먼저 이제 역경, 반전, 꿈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역경에서는 실패, 좌절, 그 다음에 갈등, 그 다음에 학력에 대한 어떤 열등감, 그 다음에 빈곤, 질병, 불, 태풍, 경제위기로 인한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 뭐 이런 역경을 딛고 난 얘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걸 인해서 이제 성공하고 극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열정을 태워서 도전과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내온 사례들 이런 반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꿈에 대한 얘기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거나 뭐 여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전의 대박을 친 사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견뎌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저는 감동받은 일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은 저기 창녕에 계시는 분 한 분이 계셨죠. 그분은 정말 뭐라 그럴까 20만 평 땅을 뭐라고 좀 잘못해가지고 그게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가 겪었던 고난과 극복하기까지의 얘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여러분들 발표하실 때 이런 점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발표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그로테드에 우리 스피릿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정신이 뭐냐, 아그로테드의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 그리고 이게 돈키호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누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읽을게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이게 돈키호테에 나온 얘기거든요. 얘기 좋죠. 어찌 보면은 이 얘기가 아그로테드를 하는 이유, 스피릿, 정신 이런 거 아닌가.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듯 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다가 보면 정말 우리가 잡을 수 없을 듯 한 저 별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테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돈키호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뮤지컬을 하나 짧은 걸 하나 들고 왔어요. 요 내용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든 건데 한번 잠깐 보시죠. 재밌어요.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발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요. 돈키호테 뮤지컬 중에 일부를 잘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괜찮았죠? 네. 어찌 보면은 돈키호테적 어떤 그런 스피릿이 우리 그 벤처노업대학 그 테드의 스피릿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경에 대한 얘기, 자기가 삶의 어떤 고단함을 여기서 한번 좀 풀어 헤치면서 자기가 카타르시스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남에게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그로테드에 대한 드림입니다. 드림, 꿈, 뭘까? 제가 이 남의 글을 인용을 해서 왔는데요. 꿈을 날짜와 함께 적으면,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목표가 되죠. 그죠? 그 목표를 잘게 자르면 계획이 됩니다. 그죠?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여러분들이 꿈이 실현이 된다. 이게 이제 그레그 메이드의 10년 후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꿈을 이번 기회에 그 테드를 하면서 꿈을 한번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아그로테드에 발표하실 분은 복합농장의 조상혁 대표세요. 내가 그 안에 강의 자료를 봤는데 역시 꿈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3대째 사과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사실은 우연찮게도 어제 밀양에 어렵고 산내면을 갔다 왔는데 이분이 산내면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농장의 조상혁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드 발표하게 된 예전 신봉농원에서 지금 복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복팜의 대표 조상혁이라고 합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3대째 농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농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담배 농사 하셨습니다. 담배 농사 하다가 울산에서 담배 농사 하다가 울산에는 아시다시피 땅값이 너무 비싸서 아버지가 울산에 땅을 사지를 못하고 울산에 있던 땅을 이렇게 팔고 뭐 이렇게 재산 처분해가지고 밀양에 그나마 좀
닭이 싸서 밀양에 가서 이제 사과 농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과는 해발 400m 정도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생산 적기에 딱 좋은 사과라서 생육시기도 굉장히 길어가지고 아삭아삭하면서 단맛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고객들에게 이제 좀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저는 이 기농하기 전에 원래 직업이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직이었는데 저는 직업에 대한 직업관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좀 많이 심어주셨거든요. 저희 친할머니인데 친할머니께서 이렇게 제가 항상 물어봤어요. 저는 어릴 때 부자가 많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해가 돈을 버는 것보다도 돈을 많이 벌어서 네가 잘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옛날 속담을 빗대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신 말씀이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그 가치는 이렇게 뭐 힘들고 안 힘들고 간에 보다는 열심히 일을 많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관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선택한 것도 조금 제가 하는 거는 젊은 사람 일단 많이 없는 곳, 기술이 좀 힘든 곳, 그리고 돈을 많이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소를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제가 한 2년 안에 거의 그런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임금 폭이 굉장히 빨리 올랐다 내렸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2년 만에 거의 정점을 찍었었거든요. 정점을 찍고 또 사진을 보면 제가 테드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한 달째 제가 철야를 계속 하던 작은 모습이거든요. 작은 모습인데 옆에 저희 첫째 모습인데 아마 제가 이게 한 2주 만에 첫째 얼굴 깨어있는 얼굴을 봤어요. 이게 아마 한 11시쯤 넘었을 거예요. 그때 했던 모습인데 이게 제가 기농하게 된 계기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아무리 많이 돈을 많이 벌고 잘 벌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내 자식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정작 보니까 애가 많이 크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첫째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기농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조선위기가 한번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거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다른 직업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울산 근처에다가 이제 저희는 본거지가 울산이니까 아버지는 밀양에 계시고 그 근처 울산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아버지가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같이 농사 짓자 해서 제가 기농을 하게 됐거든요. 일단 저희 그 2015년부터 준비해가지고 2016년에 제가 기농을 하게 됐는데 기농하면서 최고 먼저 준비했던 게 주거지 해결이었어요. 주거지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앞에 조선 위기가 와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뉴스에 나오기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힘들었었거든요. 그 말은 제가 까먹을 수 있는 돈 다 까먹었단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털고 놓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제가 결혼했을 때 이제 집을 마련해가지고 1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기농을 했는데 그걸 팔아도 이게 밀양 얼음골이랑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집을 살 수 있거나 뭐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원래 요 바닥이 지금 저희 아버지가 만드신 창고입니다. 60평짜리 창고인데 위에다가 집을 올리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목조주택을 해도 업자를 끼고 하려니까 한 이게 2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렇게 다 빼주는 식으로 목수 따로 부르고 그 안에 이제 미장하신 분 따로 부르고 해서 9천만 원 정도 집을 제가 지었거든요. 집을 짓고 나머지 금액은 1년 정도 생활비 하면 1천만 원 정도 하고 뭐 집 지으면서 벌금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 건축물도 많았고 이렇게 전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 양성화하는데 한 5천만 원 또 썼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거에 대한 해결은 했는데 이게 원래 이게 귀농 목표 자체가 저희 아버지가 3,000평 정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거기에서 노는 공판장을 안 가거나 경매장을 안 가고 그걸 나머지 돈을 빼가지고 이거 직거래 하면은 더 많은 수익이 날 것 같아서 시작한 귀농이었거든요. 목표는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스터 오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여기 들어가면은 좋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정력은 됐어요. 이게 아버지 밑에 있었으니까 계속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가 마이스터 교육도 받았고 작년에 파란농부도 같이 했는데 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매출이 많이 늘어나요. 뭐든 이렇게 교육 안에서 내용도 있고 이런 벤처대학이나 파란농부나 어디 가든 간에 각지에서 다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사과 안에서 서로 교류를 하면은 약간 이게 조금 알짜배기는 빼고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근데 타상문 간의 교류는 어차피 서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오픈해 주시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쌀농사 하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가공할 때는 이렇게 해봐라,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거 자기 아이디어를 마음껏 이야기해 주고, 왜냐면 걔도 사과하고 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교육은 저희 그 큰 1년짜리나 2년짜리는 꾸준하게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이게 매출, 이게 처음에 제가 매출 이야기가 나서 얘기했는데 저희 집 시스템은 각자 파는 건 각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파는 건 아버지 가져가고 제가 파는 건 제가 가져가고. 생산에 관계없이? 네. 어차피 생산은 제가 다 일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물어봐요. 매출이 얼마냐고. 첫 해에 제가 600만 원 찍었어요. 인맥도 없고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게 그거 때문에 제가 5천만 원을 1년 정도 생활비로 따로 빼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1,200만 원 찍었거든요. 거기서 또 목표가 생겼어요. 매출을 계속 2배로 튀기자 해가지고 그 다음 해는 작년이죠. 5,500만 원 정도 찍었거든요. 계속 찍다가 올해는 아직 매출 찍기가 안 났어요. 신고하는 게 안 했는데 중간에 잠깐 들어가서 봤어요. 테드 발표하기 전에 봤는데 한 8천만 원 이상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교육이 그만큼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알아야지 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들여요. 그리고 교육을 오게 되면 저는 좀 편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저놈의 새끼 일을 하는지 뭐 하는지 계속 아버지 눈치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육 와서 약간 좀 쉬어도 하고 여기 와서도 생각도 많이 하고 매출에 대한 판매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다음 목표는 이제 직거래였어요. 어떻게든 간에 농민이 처음에는 농사만 잘 지으면은 잘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작은 평수에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뭐든지 다 직거래로 다 통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래도 직거래 비율이 한 50% 정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직거래가 거의 100%다 하고도 모자란 편이거든요. 지금은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세요. 하루에 한 3-4통씩 계속 가지고 사과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시는데 뒤로 가서 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장비 확충, 그리고 사과 구정 전에 다 파는 거, 그리고 농장 확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사는 장비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서 박사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혼자서는 다 못하는 일이거든요.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부분이 기계거든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처음 들어갔을 때 거기 어디야 홍밭을 조금 하셨어요. 재미삼아 하셨는데 홍이 들고 왔어야 됐거든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가수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는데
낫을 주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풀만 뱉거든요, 낫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은 두 사람이 했을 때 2,000평 정도만 생산하면은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아프고 아버지도 아프고 그러니까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그 경북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해 사다리 타는 높이가 얼마만큼 되냐고 아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타봐야 그냥 조금 많이 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다리 타는 높이가 에베레스트 한 8번 왕복하는 거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무리가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지금 리프트거든요. 사다리 안 타려고 리프트 사니까 농장일이 사다리 타는 거에 절반밖에 안 절반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8명 쓰는 거 4명만 쓰면 되는 거고. 풀 베는 기계 또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관리가 가지고 다 풀을 뱄었거든요. 풀 베기 시작하면은 2,000평 베는데 관리기 가지고 베면은 저희는 계단식이라서 좀 힘들거든요. 산지라 보니까 하루 정도 걸려요. 3,000평 다 하면은 무리하게 하면은 하루 정도 이렇게 하는데 뭐 수능 예측기를 올해 좀 돈이 좀 남는다 싶어서 우리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중고로 구매하긴 했지만 지금은 거의 한 5,000평, 6,000평 가까이 되는데 하루만에 혼자 다 풀을 다 내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낼 수 있으면 삽질도 안 하려고 포크레인까지 구매를 했거든요.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지게차도 하나 탔어요. 수학 시기에는 이게 지금 작년 생각하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수학하고 밤 10시까지 계속 저온창고에 손으로 다 적재를 해요. 하다 보니까 이는 할 수 있는 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기계화 시스템으로 다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리도 지금 원래 저온창고 자리거든요. 이 창고는 지금 보수를 해가지고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계 창고를 만들어 놨고요. 지금 소농 중에서는 지금 오른골 안에서 저는 30평 밑에 끝까지 하면 40평 정도 좋은 창고가 있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좋은 창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안 계시더라고요. 네, 이거 자체가 저는 직거래하기 위해서 하니까 이제 조금 장비도 좋아야 되고 저장 시설도 좀 좋아야 되니까 계속 기계화도 하고 현대화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농장 확대도 하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관광지다 보니까 요 농장 확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땅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힘드네요. 네, 목표 원래 요거 4월달 목표 원래 제 목표 중에 하나가 구정전에 모든 사과를 다 판매하는 거였어요. 판매하는 거였는데 올해 구정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제 구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처리를 해야 되지? 어차피 직거래하고 인터넷에도 판매도 하고 하는데 조금 그래도 뭔가 좀 계속 이게 잘 안 풀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기회를 많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희 사진에 놓는 날이 제가 우체국 택배 차 저 포토에다가 2대 택배를 찍은 날이었거든요. 처음으로 기능해가지고. 근데 이 나가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구정 끝나고 나면 아무도 사과를 안 사 먹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각 가정마다 사과가 다 있고 과일이 넘쳐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 먹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저희 원래 약간 좀 비품을 많이 파는 시기거든요. 아무래도 가격이 좀 싸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20건, 40건, 50건, 180건, 뭐 200건 막 이렇게 막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3월달에 저희 사과는 다 팔았어요. 4월달에 다 판 거는 이제 사과즙까지 모두 다 완판을 다 했거든요. 근데 동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팔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아까
이것도 다 마케팅에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 제가 제일 처음 제일 기준점 잡는 게 어떤 마케팅을 쓰든 간에 이 고객들은 계속 충성 고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일단 먼저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이 사람들한테 이런 마케팅 저런 마케팅 하다 보면 고객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산내면에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교수님도 이런 물건은 잘 생산 안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을 생산 잘 안 하세요. 주위 농가에서도 농협에 들어가거나 공판장에 들어가거나 하는 거기에 맞게끔 생산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집 사과 받아보면 색깔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색깔약 자체도 저희는 하지 않고 무조건 식감 그리고 단맛, 신맛 이게 다 적당히 조화가 이루어지고 해야지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고 교육도 거기에 맞게끔 많이 들으려고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마케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쭉 기농인이다 보니까 여러 기농인들 만나보면은 판매 목적을 많이 주시는 분들 많은 근데 제품 원물에 대한 그 자기가 어떤 물건을 생산해야 되는지 어떤 특유의 맛이 있는지 그거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 수 있게끔 마케팅을 잡아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한 해 정도는 대박을 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꾸준하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완판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주 판매는 저희 쿠팡이었어요. 쿠팡에서 판매하는데 쿠팡에 사과로 검색을 했을 때 제가 그때 저는 계속 3위에 뜨더라고요. 이게 근데 집사람이나 주변 분들이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하시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주변 분들이 쿠팡에서 사과로 검색하면 너네가 1등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리 검색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던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보면 저희 거를 검색하면은 1등으로 나온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쿠팡 본사하고 이렇게 좀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표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쿠팡에서 일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그러냐니까 쿠팡에 사과로 등록돼 있는 그 물건 자체가 12만 건이랍니다. 12만 건 중에 1등 하는 거는 굉장히 잘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웃긴 거는 제가 진짜 어느 걸 안에서 1등 할 때하고 전국에서 나가서 1등 할 때하고 쿠팡에서 대하는 행동이 틀려요. 처음에 무조건 요거 좀 바꿔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AI 알고리즘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1등 했을 때, 전국에서 1등 했을 때는 이거 안 바꿔주시면 고급대 떨어져서 나간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표치가 되더라고요. 좀 이게 그런 면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좀 안사한 느낌이 많이 받았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마 3월달에 매출이 거의 한 3천만 원 이상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다가 요거 할 때쯤에 제가 홍로도 같이 판매를 했었거든요. 테드 준비할 때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같이 올리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홍로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좀 작긴 작아서도 그래도 이게 저희 3일 만에 다 완판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올해는 많이 찾으시고 인터넷에 이제 후기도 굉장히 좋게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3일 만에 다 팔고 굉장히 쉽게 좀 이게 계속 탄력이 붙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농장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가진 땅은 3,100평일까요? 빌린 게 2,000평이에요. 2,000평인데 한 1,000평도 날라갔어요. 잘 팔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사 짓지 마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 독하게 마음 먹고 지금 더 많이 지으려고 원래 지금 아예 그냥 땅을 구매할 생각이에요. 이게 계속 뺏기고 하니까 처음에는 땅 사서 뭐 할래 뭐
더 이상 농사는 가망이 없다. 근데 내 밑에 자식에는 농사 안 물려주고 하면서 땅 사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제가 농사 계속 지어야 되고 충을 해야 되고 자신감이 붙었으니까 또 하다 보니까 그냥 빌리는 것보다는 구매를 해서 더 늘려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건 좀 쉽지 않아요.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요. 장기전으로 가고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반치대학교 와서 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농업은 아니고 농사가 아니고 사업으로 봐야 된다,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목표를 계속 쌓다 보니까는 단기적인 목표밖에 없는 거예요. 금방 이룰 수 있는 목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좀 멀리 보고 더 많이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목표를 잡고 어떤 걸 해야 되지 하면 생각하다 보니까 꿈이라는 걸 그때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다 그럼 저거를 꿈을 일단 크게 잡아놓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 이미지가 많이 오더라고요. 기업 이미지. 근데 이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삼성가, 현대가, LG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제 꿈은 이런 기업이 아니고 무슨 가예요. 가문으로 나가는 게 목표거든요. 이게 제가 농장도 계속 확장하고 확보하고 결국 내 대에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기업을 넘어서 가문으로 가고 싶은 게 제 마지막 꿈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꿈이 크면은 실패하더라도 부서지면은 그 남은 조각이라도 크잖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꿈은 포기하는 자는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남는 거고요. 계속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까지.